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자, 2월 23일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매주 수요일 연예가 이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의 오미크론 대유행이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매일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위험도는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인 0.18%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경증 환자들도 병상이 꽉 찰 수 있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등교를 앞둔 학교와 유치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9세 이하 영유아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상인데 치료제 처방 대상도 아니다 보니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3월부터 등교하려면 일주일에 2번 집에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자가검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에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아직 식약처의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5톤급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함께 있던 8살 손자는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삿짐 업체 관계자는 강한 바람 때문에 사다리가 꺾인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 시간대 서울 노원구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1.1m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는 기상청이 약간 강한 바람으로 분류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경찰은 강풍 영향과 사다리차 조작 실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2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5만 7,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2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81만 1,300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30만 9,800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062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국이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 대기 건조는 여전한 가운데 중부와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2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 선이 예상됩니다. 추위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연예가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마당발 대중문화 전문 기자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홍종선 기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행복한 아침의 특종 여식, 미담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린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입대하십니까? 아직 민방위도 끝났는데 오늘은 뭔가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왜 저 복장으로 나왔는지 잠시 후에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스 오피스부터 가겠습니다.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킹메이커고요. 4위는 나일강의 죽음, 3위 해적, 도깨비 깃발, 2위 극장판 주술회전, 1위는 언차티드입니다. 자, 영화 순위는 이렇고 오늘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한국 영화가 개봉을 미룬 가운데 네. 한국 영화계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작 영화 한 편과요. 또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함께 보기 좋은 역사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작 영화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신작 영화는요,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면서 그리는 영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힐링 무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 최민식 씨가 탈북한 천재 수학자 역할을 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민식 씨가요,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영화 구덜 헐팅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 학원 드라마가 있지만 이 학원물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한 번쯤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다라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탈북한 천재 수학자,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네. 야, 이걸 또 우리 믿고 보는 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하잖아요.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게 딱 궁금한데요. 네, 이 탈북한 천재 수학자라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연기한 최민식 씨는 어려운 수학 공식도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영화 실이 이후 22년 만에 이북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몰입감을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믿고 보는 최민식 씨 연기 외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딱할 수 있죠. 저 같은 문과 사람들, 저 같은 숙포자들은 제목에 수학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출자가 이 감독이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수학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색다른 연출을 시도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연출한 감독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 주변에서 수학의 요소를 그러니까 일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 삶의 지식 같은 것을 더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영화죠. 이게 공부해 이게 아니고 저 영화 편 보면 그쵸, 그쵸. 야, 생활이 수학이야. 자, 두 번째 영화는요? 네, 두 번째 영화는요, 넘버3와 쉬리 이후 20년 만에 만난 두 배우의 어떤 깊은 호흡으로 가득 채운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세종대왕, 그리고 비록 관노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종삼품 대호군의 위치까지 오른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이 두 인물의 인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네, 영화 캐스팅 관련해서 뒷이야기 아주 흥미로웠던 게 연출의 허진호 감독이 두 배우에게 알아서 배우게 정하라 이렇게 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로 허진호 감독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들 아니냐. 라고 수레를 떨었는데요. 실제로 한석규 씨 그리고 최민식 씨에게 이 세종대왕 역과 장영실 역할을 알아서 이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민식 씨가 이 후배인 한석규 씨에게 그러면 먼저 한번 정해봐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한석규 씨가 그러면 내가 세종대왕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민식 씨 인터뷰를 또 해보니까 내심 내가 세종대왕 하고 싶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민식 씨가 자연스럽게 장영실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가 어떤 역할을 맡던 간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요, 왕과 신하라는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드라마보다는 이 두 사람의 우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배우가 그 한 작품에서 만난 게 20년이 됐다면서요. 근데 이게 꼭 만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20년이요. 오랜 기간 동안 작품에서 못 만났다는 거 그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신기해요. 맞아요. 네. 이 최민식 씨는 그게 다 인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3년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 때 최민식 씨가 유지태 씨가 열연한 우진 역에 이 한석규 씨를 추천했고 박찬욱 감독도 동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 최민식 씨는 한석규 씨와 작품을 정말 같이 하고 싶었다고 당시에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극 영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던데 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아까 수포자, 수학포기자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역사도 조금 약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사극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연출자, 배우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역사극이지만 저희가 이거 아닌데? 이거 사실이랑 좀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매 눈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쳐다보기보다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옛날 얘기를 전해준다라고 생각하듯이 들으면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보통의 드라마들보다는 확실히 좀 인간적으로 많이 담아놨어요. 이게 바로 허진호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맨스 영화에 특화된 감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뭔가 좀 더 말랑말랑한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전 사극 보면 왕이 얘기할 때는 네. 너는 이걸 어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 네가 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훨씬 편한 관계죠. 훨씬 편하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옛날 왕 그렇게 얘기했겠지 뭐. 그쵸. 너는 이걸 어떻게 자, 세 번째 영화 볼까요? 네, 세 번째 영화는요. 이름도 언어도 꿈도 허락되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 시인의 꿈을 품고 살아갔던 윤동주의 청년 시절을 그린 영화 동주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그 시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네. 영화 속에서 시인 윤동주의 시는 극중 윤동주 역할을 맡았던 강하늘 씨의 목소리로 흘러나와서 장면과 심리와 연결이 되는데요. 연희 전문 학교로 가는 길에서는 새로운 길로, 또 동생들과 함께 있는 방에서는 아우의 인상화로,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장면을 연결고리로 별에는 밤을 해설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흑백 영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저게 5, 60년대 영화인가 하실 테지만 2015년에 만들어진 네, 영화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흑백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화 동주는요, 아주 생생한 현실감과 그리고 남다른 이런 은은한 시적 표현이 동시에 담긴 흑백 영화인데요. 현재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흑백이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동주의 이 흑백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또 다른데요. 일제강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암울한 공기, 그리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시인 윤동주의 고뇌와 갈등, 또 이 우울한 마음 등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또 이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흑백으로 촬영을 하면 이 옛날에 그 시대를 그린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드는데 흑백을 사용을 하면은 그 질감 정도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작비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영화 동주 안 보신 분들 있다면 한 편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동주 이야기까지 영화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수현 씨 입대하냐고 하긴 했는데 보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어젯밤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강철 부대 2.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네, 드디어 어제 첫 방송이 됐죠. 제가 가장
요즘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했었던 이 예능물이기도 한데요. 이 강철 부대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8개의 이 특수부대에서 무려 32명의 최정예 예비역들이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직 보지 못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시즌 1과 다르게 시즌 2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생소한 국군 정보사령부의 부대까지 출전하는 등 더 다양한 특수부대를 한자리에 모아 시즌 1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미션이나 다양한 그 미션들을 더 발전된 수준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어제 집에서 봤는데 와, 그 박진감 넘치는 그 현장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강철부대 시즌 1을 뛰어넘는 비주얼과 실력을 갖춘 이들이 포진된 강철부대 시즌 2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 알 것 같아요. 강철부대 얘기 시작했고 또 수현 씨 네. 군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뭔가 강한 남자, 그렇죠? 강한 남자 관련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예인 MC 감이 좋아졌어요. 눈치만 늘어요. 이게 제가 퀴즈를 자꾸 내서 그런지 굉장히 감이 좋아졌고요.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바로 연예계 강철부대 특집입니다. 사실 굉장히 정글 같은 이 연예계에서 자신만의 강함으로 살아남은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예계 강철부대. 그러면 해병대나 특전사 나오신 연예계 인사들 뭐 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신만의 강함으로 자신만의 강함.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이 정글에서 살아남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스타 누굴지 이번에도 눈코입 퀴즈인가요? 그렇죠. 제가 눈코입 퀴즈가 빠진 또 재용 MC님이 많이 아쉬워하시니까 제가 저거 전문입니다. 눈코입. 눈코입 퀴즈로 한번 첫 번째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어렵다. 조금 알듯 말 어렵죠. 듯해요. 진짜 알듯 말듯. 과거의 어려운 것 모습이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현재 모습이라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이분 올해 6학년 5반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몸 그리고 건강미가 넘쳐요. 그래서 요 별명 들으면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60대 현빈으로 불리고 있는 아니, 분입니다. 어쩐지 아까 사진 보면 저는 현빈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진짜 닮았어요. 60대 현빈. 네. 누굴까요? 그거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목구비만 봐도 뭔가 나는 강한 남자다. 이게 딱 느껴지는 이목구비. 맞아요. 그리고 60대 현빈 말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이분이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의 11대 1 파이터. 이분의 동양 중에 조영구 씨가 있는데 조영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주에 가면 이분이 전설이다. 이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저는 11대 1의 파이터 여기서 조금 오는데 저도요. 혹시 태권도 하신 분 아닌가요? 태권도 하신 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고 보면 또 얼굴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 자, 바로 배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배우 이동준. 맞습니다. 네. 이동준 씨가 왜 강철부대, 연예계의 강철부대냐라고 한다면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큽니다. 65세인데 지금 키가 180cm가 되고요. 그리고 키면 키, 힘이면 힘, 체력이면 체력, 그리고 여기에 남성미까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과거부터 연예계의 강철부대다. 라고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설의 11대 1 파이터라고 하면 이거 영화나 드라마 정말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인가요? 영화를 찍어도 이거는 그 대역 배우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동준 씨의 이 전설의 11대 1, 이 파이터란 수식어를 얻게 된 사건이요. 고향인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동준 씨가 나이트클럽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술에 취한 군인 11명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준 씨가 오로지 이거는 팔도 쓰지 않습니다. 온리 이 발차기만으로 혼자 11명을 제압을 했다고 해요. 그 11명 중에 심지어 한 명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쓰러진 이 10명의 이 동료들을, 이 다른 군인들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11명이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이 11명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1명.
11명이면 한 10분. 1분씩만 해도 10분. 그죠? 11분. 네. 한 명당 1분씩만 싸워도 11분인데 이 11명을 보내버리는데 단 1분이 채 안 걸렸다고. 이야, 이거 영화네, 영화. 1분에 아니, 10명일수록 11명, 바바바바바바. 이러잖아. 60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시간을 잰 거예요? 아, 있습니다. 네. 이동준 씨에 따르면요. 드라마 수사반장을 촬영하던 최불암 씨가 시간을 재고 있었다고 해요. 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옆에 이동준 씨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 옆에 배우 최불암 씨가 마침 또 그 장면을 목격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불량배들을 혼내줬었던 것에 대해서 이동준 씨를 다 불러서 아, 잘했다. 이런 거는 정의다. 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청주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최불암 씨가 이동준 씨를 이 M사 방송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주변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아 얘가 싸움을 아주 잘해. 아주 불량배들을 응징을 해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인까지 받게 해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싸움 실력 하나로 최불암 씨 눈에 들었네요. 네. 남자들은 또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11대1 뿐이 아니고 30대1 싸움도 있었다면서요. 30대.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아니 무슨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길래 발차기 뭐 60초 그러게. 11명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발차기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더라고요. 1등 맞싸움 1등 맞습니다. 네. 이동준 씨에 따르면요. 20대 때 이동준 씨가 그야말로 싸움의 전설이었다고. 근데 싸움 잘하는 게 뭐가 자랑이야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왜 좀 힘든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힘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시비에 휘말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 이동준 씨가 처음에는 친구가 부르니까 5명이야 라고 하니까 막 5명쯤이야 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 측에서 이동준 씨가 도와주러 온 걸 보고 막 자기도 주변의 친구들 연락을 걸어서 20명이 넘게 상대 측이 이제 몰려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동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 번 찰 것도 없었다. 한 방씩이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명이 넘게 와도 어렵지 않았다. 한 방. 아니 우리가 재미로 막 연예계 싸움 순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동준 씨가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순위가 어때요? 이동준 씨가 과거에 한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신이 연예인 싸움 순위가 4위인 것에 굉장히 불만을 표하면서 내가 1위고 2위는 강호동이고 3위는 홍균이다 이렇게 순위를 정정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동준 씨가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연예계 태권도 레전드이자 공인 7단의 세계대회 3연패에 빛나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국가대표였죠. 태권도 국가대표. 네, 사실 이동준 씨는 배우를 하기 전에 8년간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 이동준 씨에 따르면 자만하는 게 아니라 미들급에서 저를 능가할 수 있는 후배는 없었다. 제 특기는 태권도 용도로 뒤후리기, 내려찍기였다면 이동준 씨 발에 한 번 맞으면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니까 건장한 남성 10명을 1분 안에 제압하고 30대 1의 싸움이 가능했던 거.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동준 씨는 그냥 막 이유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상대 측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준 씨는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싸우지 않는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싸우려고 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20대 이후에는 싸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동준 씨는 이렇게 보면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고 이러면 운동의 길로 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여기에도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준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내 나라 이 아시안 게임인 여기까지 딱 참가를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선발전 준비를 하면서 경기에 나섰는데 너무 화가 나게도 심판의 오판으로 2등이 되면서 태권도계를 아주 미련 없이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동준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된 이 상대 측, 이 기자 쪽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은퇴하고 혹시 영화 배우 할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저도 잘생긴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은퇴하고 방송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동준 씨가 기회가 된다면 좋죠. 라고 좀 가능성을 열어뒀던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제작사들에서 이제 접촉이 됐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배우 생활이 어느덧 30년이 지났다는 건데요. 저는 그 이동준 씨가 처음 데뷔할 때 뭔가 스포츠 영화나 뭔가 태권도 선수 역할을 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첫 데뷔작이 에로 영화였다고 합니다. 강렬한 임팩트가 필요했었나 봅니다. 이 우연한 계기로 배우의 길에 접어들게 된 이 이동준 씨가 한 감독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동준 씨 좀 만납시다. 내가 작품을 보여줄 게 있어. 그래서 나가서 대본을 봤더니 남자 주인공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동준 씨가 내가 뭐 특기가 태권도니까 액션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쭉쭉 읽어가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점점 에로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네. 극 중에 아주 착실한 남편 역할로 나왔고 배드 씨는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영화에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간 얘기다라고 해서 배드 씨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역할이었고 이 여자는 바람나는 여자가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지금의 아내인 당시 여자친구하고 다툼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동준 씨가 당시에 이제 뭐든 연기가 공부가 되면은 닥치지 않고 이렇게 다 했다고 해요. 가리지 네. 않고 작품을. 근데 당시 이동준 씨와 오래 연애 중이었던 아내분께서 이동준 씨가 다른 여자와 러브씬 연기를 하니까 약간 용납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상상해보면 그 마음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이동준 씨는 영화 서울 무지개로 연기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첫 영화를 우여곡절 끝에 끝낸 이동준 씨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김호성 감독의 영화 서울무지개에 캐스팅이 됐고 데뷔 3년 만에요. 또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 남자 배우상을 받으면서 이 이동준 이름 석자를 알리고 또 스타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K본부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 캐스팅이 됐고 황신혜 씨와 부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때 또 사람들이 아니 저 황신혜 옆에 저 예쁘게 보조개 들어가는 저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게 6개월짜리 드라마가 1년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드라마 촬영을 아주 훌륭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동준 씨 나왔던 드라마 그 기억나요? 90년대에 했던 적색지대. 거기서 이제 태권도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화려한 액션 그리고 남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연기에 대한 어떤 호평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배우로서 이름을 알린 다음에 배우 겸 제작자로 나서기도 했잖아요. 네, 이동준 씨는 2004년 영화 클레멘타인을 제작했었는데요. 내용은 태권도 1인자가 되지 못하면서 인생에 꼬인 한 남자의 불운한 이야기를 그린 한미 합작 영화라고 합니다. 당시 스티븐 시걸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제작비가 52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겨우 2억 원만 걷어들일 만큼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52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걷어들이면 빚이 50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인데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죠? 이동준 씨는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해도 내가 갚고 모든 아픔은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마지막 모은 돈을 다 모아서 라이브 카페를 오픈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밤무대 공연까지 밤낮 없이 뛰어서 3년 반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랍네요. 라이브 카페가 잘 됐구나. 그래도 노래도 잘하시니까. 이동준 씨 얘기 알아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다음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누군지 알아보기 쉽지 않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 입꼬리. 자, 이 눈매
잘 모르시겠어요? 입꼬리는 저 김래원 씨인가? 배우세요? 뭐 가수세요? 뭐 직업이? 이분 가수고요. 가수. 이분의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네. 솜사탕 같은 어떤 달콤한 눈웃음으로 정말 여심들을 네.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은 힌트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젊은 오빠입니다. 맞습니다. 알겠다. 여심을 언제 쪽에 여심을 흔들고? 옛날 옛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예, 그러면 남진, 나훈아, 뭐 조용필 이쯤 가는 거예요. 오. 아, 근데 오늘 주제가 네. 그 연예계 강철 부대 특집이잖아요. 네. 뭔가 강인한 느낌을 주는 분이 나훈아 씨나 남진 씨. 나훈아 씨, 남진 씨 하면은 네. 아주 예리하다고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이분 아마 요거 말씀드리면 재용엽 씨는 정확하게 아실 것 네. 같은데요.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귀신 잡는 해병대. 아유, 반가워. 신화를 남긴 해병대 출신입니다. 연예인 최초 해병대 출신이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네. 가수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저도 알아요. 네. 누군지는. 그럼 네. 다 같이 한번 누군지 한번 외쳐볼까요? 네네. 자, 바로 가수 남진 씨. 남진 씨. 남진 씨. 정답입니다. 아, 영화 국제시대에도 실존이 맞아요. 사실 가수 남진 씨는 뭐, 국제시장에. 연예계 강철 부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연예계에서도 강철 부대인 이유 어느덧 데뷔한 지 57주년이 됐는데 영원한 현역 가수입니다. 57주년 동안 신곡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표한 현역 가수고요. 무려 1000곡이 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노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누가 봐도 강철 부대, 연예계에도 강철 부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전용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데뷔 57주년인데 지금도 뵈면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그 체력은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2019년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남진 씨가 콘서트를 하면은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하는데 이때 부르는 곡수가 무려 70여 곡이나 돼요. 야. 70곡의 노래를 라이브로 하고 또 춤까지 함께 춘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현재 나이 77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활발히 활동하는 이 체력의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아무거나 잘 먹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술을 못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진 씨가 20대까지만 해도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쓰러질 정도로 정말 술이 안 받는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술을 못 마신 것 덕분에 건강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요. 또 굉장히 안 마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굉장히 좀 뿌듯함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담배를 30년 전에 끊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주와 금연이 강철 체력의 비결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베트남 전쟁 저는 그 국제시장 국제시장. 네, 영화 보면서 알았거든요. 참전 용사죠. 맞아요. 국제시장을 보고 알게 되신 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965년도에 1집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남진 씨는 1966년 울려고 내가 왔나로 1967년 M본부 신인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진 씨가요. 돌연 1960년 이 후반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정말 많은 팬들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당시 이 남진 씨의 소녀 팬들이 남진 씨가 이 입대하는 것을 보려고 그리고 우리 오빠의 마지막을 배웅을 하려고 부산항에 정말로 많은 그 소녀 팬들이 모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남진 씨에게 신인상을 안겨줬던 노래였죠.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데 이 노래가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히트곡이 됐다고요. 와. 네, 맞아요. 남진 씨가 이 어린 시절에 레코드만 이제 발표하면은 그냥 가수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1집을 발표했는데 이게 방송에도 노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좌절하고 있던 남진 씨가 이후에 3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울려고 내가 왔나였다고 해요. 네, 원래 이 네, 노래.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원래 부르려고 했던 곡이 금지곡이 되면서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됐었는데 우연히 이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노래를 어머님이 듣고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약간 위로와 용기를 얻고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 울려고 내가 왔나를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네. 그렇게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 인기가 막 치솟는데 네. 베트남 전쟁터로 간다니까 그때 당시 소년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난리가 보내죠, 못 났었겠죠. 보내. 그 소녀들이 지금 70대.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별의 현장. 네. 예. 이 그 소녀 팬들이 눈물로 보낸 남진 씨는 그 파병지에 가서 실제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해요. 이 남진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들 가는 거라서 가긴 갔는데 솔직히 좀 두려웠다. 밤에 매복을 나가면은 이게 영화 촬영을 온 건지 실제 상황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사방에서 포탄 떨어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다라고 회상을 했었습니다. 네, 최고의 스타로 살다 그 위치에 있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가게 된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진 씨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 근무를 하면서 정찰, 그리고 매복, 심지어 지뢰 탐지 임무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겪었다고 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중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요. 매복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선임들이 갑자기 야 포탄이다 엎드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병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소리에도 약간 우왕좌왕 뭐지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남진 씨의 바로 앞에 한 1m, 2m도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뭐가 빵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포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탄이 1m 앞에서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좀 무사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히 이게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그 커다란 포탄이 팽이처럼 막 빙글빙글 도는 거를 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날 테지만 네. 지금 남진 씨의 당신은 지금 거의 BTS급의 인기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전쟁한 거예요? 현역으로 거기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2번의 죽을 고비를 더 넘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진 씨가 겪은 2번째 죽음의 고비는 그 위문단에 차출돼서 식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 남자가 이 연기도 채 가시지 않은 총을 머리에 겨눴다고 해요. 이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남진 씨가 겪은 3번째 죽음의 이 고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한 뼘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정말 얼마 안 되는 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길이 이 한 뼘 차이로 권총, 이 총알이 피해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내무반에서 대대장의 권총을 이렇게 동료가 이렇게 닦고 있었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순간 이 총이 탕 하고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오발 순간 사고였어. 이 닦고 있던 동료도 남진 씨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남진 씨도 스스로 내가 총에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너무 가까운 소리로 총이 발사가 됐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 남진 씨 한 뼘 차이로 수통이 있었는데 그 수통을 뚫고 지나면서 구멍이 나면서 이제 남진 씨가 맞지 않았다. 나 대신 수통이 맞았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맞아요. 영화 같은데. 네. 근데 남진 씨는 그 파병 기간 동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파김치입니다. 이 파김치가 무슨 말이냐. 부대에서 식사로 나왔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남진 씨가 이제 부대에 갔었을 때 파김치를 베트남 파병 당시에 파김치를 담궈주셨는데 정말 맛이 기가 막혀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머니의 손맛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또 너무 맛있어서 다른 이 동료들이 호시탐탐 노렸었다고 해요. 네. 이 파김치를 좀 나눠 먹자라고 네. 하면서 그러면서 부대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인이 됐었다라고 하고요. 또 어느덧 남진 씨가 이런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기고 해병대에서 제대를 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쟁 당시에 먹었었던 파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추억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파병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스스로 파병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 당시 베트남전 파병은 원래는 특수병과가 아니면은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남진 씨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서울에서 보는 게 약간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았어가지고 여단장에게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만 2년을 전쟁터에서 더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진 씨의 베트남 파병 기간이 어떤 가요계를 정말 송들째 뒤흔들었던 기간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때 어떡해요? 해병대에 남진 씨가 입대하고 나서 네.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나훈아 씨 아니에요? 나훈아 씨. 씨. 그렇죠. 나훈아 씨가 나타나면서 정말 영원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간 다음에 남진 씨가 복귀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었지만 네. 아니고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이 라이벌 구도가 더 강력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비하인드. 네. 근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정말 그 해병대 기운 덕분일까요? 지금 80세가 가까운 나이인데 남진 씨는 정말 기운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네. 벌써 데뷔 57주년을 맞았다고요? 맞습니다. 남진 씨가 벌써 데뷔 57주년을 올해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노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에 70곡을 부를 정도로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원 없이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좀 질만도 하고 또 약간 멀리하고 싶을 만도 하고 또 자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남진 씨는요. 아직도 자신의 노래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에게 노래를 빼면 뭐가 남겠냐. 언제까지고 저는 현역 가수입니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전설, 이 가수 남진 씨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가냘픈 체정아가 되겠다는 저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저도 진행 중인데 이 남진 씨가 무려 10kg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2월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건데요. 85kg 정도 나가다가 10kg 감량을 해서 75kg 정도가 지금 현재 나가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근황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아주 활발한 활동 중이세요. 그 신곡을 또 발표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양 씨와 함께 당신은 내 사랑이라는 이 듀엣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응원하고 다독여 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리드미컬한 곡을 발표했으니까요. 이 신곡도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현재 진행형인 전설적인 가수 남진 씨 얘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네, 쉽지 많이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저는 이분은 딱 보자마자 알겠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이분의 그 특징적인 눈과 이렇게 입꼬리가 조금 내려가는데 굉장히 중후한 이 입꼬리가 전 딱 보니까 알겠네요. 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네. 할까요? 정아 씨가 좀 약간 포인트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1980년대 중후하고 우수에 찬 남성 이미지로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속에 푹 빠져 들어갔던 그분입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굉장히 중후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분, 가수 남진 씨에 이어서 현재 연예계 해병대 전역자 서열 2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해병대 배우 80년대 한진이 노주현 씨가 그때 최고의 배우였고. 네, 목소리가 근데 굉장히 해병대 중요한 아닌 것 분입니다. 네. 얼굴도 좀 다르고요. 예인은 씨 전혀 모르겠죠? 정말 모르겠어요. 해병대가 누군지도 현빈이나 있죠. 저는 현빈 씨.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분 바로 프로 엔잡러라고 합니다. 일단 무려 13장의 앨범을 발표했고요. 작사까지 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요거 들으면 100%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다시 놀이공원 알죠. 하니까 바로 알겠네요. 알겠죠. 자, 우리 예인님 씨가 한번 정답 네. 맞춰보시죠. 배우 임채무 씨. 임채무 씨 맞죠? 정답입니다. 네, 임채무 씨 같은 경우에 현재 해병대 228기 병장 출신이고 앞서 말씀드린 남진 씨가
204기 1위, 그리고 임채무 씨가 2위, 서열 2위가 됐고요. 참고로 저도 해병대 948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군대 있을 때 8강모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베레모를 처음 써봤는데 아까 반대로 썼었어요. 얼른 그림 보고 돌렸었습니다. 아, 수현 씨 해병대예요? 네, 저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여기 또 있었네요. 아, 근데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귀신은 그렇게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임채무 씨가 해병대 출신인지는 몰랐거든요. 네. 오. 그 임채무 씨가 어렸을 때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축구와 태권도 운동을 좀 더 많이 좋아해서 공부는 조금 못해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 담는 해병대에 들어간 임채무 씨는 그 제대할 당시에 대대장님의 권유로 탤런트 모집 공고에 지원을 했다고 해요. 1차부터 4차까지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1970년대 초반 M본부 공채 6기 탤런트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또 신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저 영화 배우들은 뭐 100만 배우, 무슨 그쵸. 300만 배우 뭐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근데 탤런트들은 시청률을 얘기해요. 그렇죠. 맞아요. 87%. 8.7%도 굉장한 건데. 87%. 그렇죠. 드라마 사랑과 진실,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자매의 출생의 비밀과 이 뒤바뀐 운명, 이것을 다룬 이 드라마였는데 정말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청률 87%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87%? 시청률이에요. 지금은 네. 8%만 나와도 대박이다 네. 하는 그렇죠. 시대니까요. 과거 한 라디오에 출연한 임채무 씨가 당시 이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송되는 시간에는 정말 길에 차가 다니지 않았고 저녁에 수돗물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이 TV, 이 드라마만 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요,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고 그리고 1부, 2부로 나눠져서 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은 정말 임채무 씨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작품이 됐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진실에서 OST를 직접 불렀었는데 사실 이 OST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는 그 당시 노래도 참 좋았는데 하늘이 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청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야말로 임채무 씨를 탑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80년대 그 청춘 스타 하면 이덕화 씨, 노주현 씨, 뭐 한진희 씨, 임채무 씨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중에 임채무 씨가 꽃미남 스타로 불렸다 그래요? 네, 임채무 씨가 이에 대해서 꽃미남이라고 진짜 생각 안 해봤다. 인물과 연기력이 별로라서 영어도 배우고 이민 준비까지 했었다. 인물로 치면 노주현, 한진희 씨가 참 좋았고 이덕화 씨는 진짜 노력파로 쫓아갈 수가 없다라면서 겸손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같이 연기한 동료들에게 진짜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임채무 씨는 뭐 해병대를 나온 강철 부대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철 고집으로 유명하죠. 그 놀이공원. 놀이공원. 네. 사실 임채무 씨 하면 이 놀이공원, 이 넉자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90년도에 이 놀이공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냐. 사비 130억 원을 들여서 3,000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규모의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드 다양한 놀이기구를 보유한 이 놀이공원을 만들었어요. 경기도 양주시에 설립을 했는데요. 촬영이 없을 때는 직접 운영을 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는데 30년 동안이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적자로 인한 경영난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경영난이 있었는데 근데 입장료가 무료였다는 게 네. 진짜 네. 놀랍네요. 사실 원래 입장료가 있었어요. 이때 입장료가 2,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가 없어지게 된 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임채무 씨가 놀이동산의 이 정문 앞에서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려고 했었겠죠? 놀이동산에 가려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놀이동산에 들어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목을 빼고 놀이동산을 이렇게 밖에서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 싶어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이 가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들도 엄마 아빠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아빠는 땅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래요. 네. 그 아이고. 모습을 본 임채무 씨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거는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일단 들어가서 이 공원을 산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장료를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쓴맛을 보기도 하고 이랬다고요? 네, 임채무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30년 동안 흑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그때 당시에 대출받은 부채가 남아있었는데 또다시 수백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됐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는 건 갚아야 할 돈이 계속해서 쌓였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채무 씨가 작년 9월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특유의 유쾌한 재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임채무답게 채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약 140억에서 150억 정도가 어이구.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또 이어서 여의도에 집 2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았고 또 놀이공원 화장실 안에 그 샤워실이 있었는데 이 샤워실에다가 군용 침대 2개를 딱 두고 거기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 어려운 재정난을 겪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임채무 씨가 놀이공원을 계속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철 고집을 부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수백억, 사실 저는 1억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살이 떨리는데 수백억 생활고를 겪으면서 2017년 10월 놀이공원을 휴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년 6개월 만인 2020년 4월 콘텐츠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장을 했습니다. 재개장 후에 인건비와 전기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심스러울 필요 없어요. 이젠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놀이공원 이 땅을 파는 게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이 주변 권유에도 임채무 씨가 그 자신의 소신을 딱 드러내는데요. 이 놀이동산 땅을 팔면 내가 밥은 먹고 살 거다. 그런데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다. 배고파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좋고 재밌다. 고민 없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고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로 이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이 행복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채무 씨 얘기 이어서 다음 스타는요? 자, 네 번째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굉장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확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알겠어요. 저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인간 하는데 그래도 힌트 한번 네, 줘보시면 알 것 혹시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이름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일제강점기, 광복, 6.25 이 세 가지 전부 경험한 대한민국의 현역 배우입니다. 자, 사실 이런 분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순재 씨 계시고 네. 신구 씨 있고 여자 배우로는 김영옥 씨. 제가 힌트 하나 딱 드리면 딱 네. 바로 합니다. 못난 놈. 아이고, 못난 놈. 대발이 아버님.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 네. 이순재 씨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네, 올해 88세고요. 그리고 데뷔한 지 66년 차 대한민국 최고령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역 배우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순재 선생님. 정말 연예계에서 강철 부대가 맞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정말 쉼없이 연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연기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데뷔 66년 차 배우 이순재 씨는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이 300여 편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TBC 드라마를 빼서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순재 씨에겐 일일 드라마에 관한 최고 기록이 있는데요. 무려 3개나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일일 연속극 눈이 나리는데, 최장수 일일 드라마 보통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일일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이 3개 드라마에 전부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66년 동안 300편 출연하셨고 지난번에 여행 다니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직진 순재라고. 맞아요. 직진데. 네. 그러니까 동료 연예인들도 잘하시더라고요. 동료 연기자들도 그 체력에 놀란다면서요. 맞습니다. 99년도에 방송된 드라마 허준에서요. 이 허준의 스승인 유희태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죠. 이순재 씨가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동굴에 그 상반신을 이제 그냥 바로 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상의 탈의를 하고 밑에는 한복만 입고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촬영이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 그냥 바닥에만 누워있어도 아유, 너무 그럼. 추운데 동굴이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후배 정강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운 동굴에 장시간 누워 계셨다.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배우가 촬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콤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부부 연기를 했던 남은희 씨도 그 이순재 씨의 강력 체력에 대해서 나는 새벽 1시가 넘으면은 체력이 고갈돼서 촬영을 하지 못한다. 근데 새벽 6시까지 날아다니는 이순재를 보면서 싫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체력이 대단하신 게요. 70대 이후에 저도 그거 기억나요. 해외 배낭 여행하고 10일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이걸 또 해내셨잖아요. 사실 이때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제작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만으로도 77세이신데다가 가장 이 출연자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이셨대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을 이 전담한 20대 V자이가 헐떡거리면서 이 직진 순재를 따라가느라 막 힘들어했을 정도로 굉장한 강철 체력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순재 선생님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정말 이순재 씨의 이 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종횡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마다 건강식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운동은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순재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술을 안 마시는 것과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한 금연 때문인 것 같아요. 라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9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아직 건강하지 않은가 싶네요. 라면서 자신의 건강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순재 씨는 금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 술을 좋아하던 동료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 연극을 하면 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벌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이 너무 서럽고 너무 좀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깡소주를 마시면서 많이 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일찍 세상을 뜬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깡소주. 이렇게 아무래도 안주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소주를, 이 알코올을 막 들이붓는 이것 때문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비로소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저 세상으로 갔다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다 느꼈던 게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담배를 끊었던 이유도 배역 때문이었다고 하죠. 네, 이 이순재 씨는 1980년대 초반 드라마 그 풍운에서 흥선대원군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4분 이상 몰아치는 그 2장짜리 연설문을 읊는 씬이 있었대요. 근데 이순재 씨 생각에는 이 씬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 목이 건강해야 된다. 장애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를 끊었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안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절제력인데 네. 운동은요? 어떤 운동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헬스클럽을 다닌다거나 뭐 주말에 등산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순재 씨는
고정적으로 헬스클럽을 다니지 않고 늦게 배웠지만 골프장에 가서 연습도 하고 불규칙적이지만 그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물론 체력도 체력이지만 암기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감정까지 넣어서. 아, 정말 대단한 게요. 저도 인터뷰 이순재 선생님 영화 개봉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사 암기력에 문제가 생겨서 NG를 반복적으로 내면 그때가 은퇴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순재 씨가 반복적인 NG라고 했잖아요. 네. 이 반복적인 NG가 한 몇 번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몇 번 되지 않아요? 한 10번 뭐 이렇게. 그렇죠, 10번. 5번. 5번 정도 NG를 내면 아 이건 내가 대사 암기력에 문제가 있다, 은퇴할 시기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대사 암기를 완벽하게 해가서 후배들도 아 선배가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NG를 많이 내면 안 되지라고 이 현장에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 좋은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대선배님이라고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암기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순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암기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나는 대본을 주변에서 두고 사는 사람 아니냐. 이 대본을 계속해서 외우고 상황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방송을 통해서요. 암기력은 반복해서 연습하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기력을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의 이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순재 씨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저는 해보려다가 실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순재 씨의 이 암기력 비결은 바로 조선 왕조 왕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명산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암기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정말 연예계 강철 부대인 게 앞서 체력 말씀하셨고 또 암기력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폐막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연극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오만과 분노의 눈이 가려져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로한 왕의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게 이 연극이 무려 205분이라고 하고요. 2달 동안 원캐스트라고 하죠. 혼자 출연하시는 거예요. 저도 연극을 계속 했었는데 20대, 30대까지 했었는데 정말 한 1시간 40분짜리만 해도 막 까먹고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205분을 이순재 선생님은 지금 강철 두뇌로 나온 거죠. 아니, 그리고 그동안 한 300편 이상의 작품을 했다고 그랬는데 돈도 많이 버셨겠는데. 이순재 씨에 따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1990년대 중반까지 1년에 한 번씩 방송국과 단체 협약을 해서 출연료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1990년대 후반에서야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뭐 수입이 없으니까 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순재 씨는 신혼 초엔 한 달에 길면 일주일, 짧으면 5일 정도밖에 집에서 못 잤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기에 해야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파트 한 채를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네. 정말 뭐 저희가 이순재 선생님에 대한 얘기 나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 네. 강철 체력과 더불어서 강철 두뇌를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나왔고요. 누군지 좀 아시겠습니까? 어렵네요. 요거는 실물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뭔가 배우분이실 것 같긴 배우. 한데 네. 먼저 이번에 힌트 간단히 드리면 사실 간단히가 아니라 힌트를 드리는 순간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일단 한국의 영화계 액션에서 주름을 잡았던 분이고요. 액션. 요런 입모양을 좀 하시면서 이런 거 똑같아요. 경강스럽게 아유. 그분입니다. 너무 잘한다. 국민 건강심은 바로 나오죠. 자,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대근 씨. 이대근 씨. 맞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니다. 정말 1960년대 말부터 진짜 현재까지도 네. 한국 마초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한 남성성을 아주 각인시킨 그런 남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강철, 연예계 강철 부대에
인정해드립니다. 네. 근데 요즘 한 20, 30대들은 아마 요즘에도 이분 출연했던 영화가 가끔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뽕이라든지 뭐, 네. 뭐 이런 워낙에 또 저 코믹한 연기를 하면서 네. 코믹 배우인가 하실 텐데 이분 정통 배우잖아요. 네. 이대근 씨는 서라벌 예대 연극영화과에 나와서 1960년대 극단 미네와 극단 성좌를 통해서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이후에 공채 탤런트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고요. 영화에 진출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최고의 액션 스타로 군림했었습니다. 특히 이 실록 김두한을 시작으로 5부까지 이어진 김두한 시리즈는 호쾌한 액션을 세상에 널리 알린 대표작인데요. 거지왕 김춘삼, 제3부두 고슴도치, 오륙도 이무기, 시라소니 또한 그 특유의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 액션을 화끈하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럼 액션 영화 굉장히 많이 찍으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대근 씨에 따르면요,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었다고 해요. 그 절반이 또 액션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인기였냐? 하루에 7편의 영화에 동시에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행사 7개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감정 연기를 7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17편에서 18편의 영화에 출연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진짜 정말 충무로가 사랑한 배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1975년 이 한 해에는요. 이대근 씨 영화가 무려 6편이나 개봉을 합니다. 이대근 씨는 이 시기를 총 영화 이 3편에 출연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때라고 회고를 했으니까 와,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부를 모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대근 씨도 이동준 씨와 같은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부산에 탁 내려갔는데 네. 그때 있던 뭐라고 할까 무례배라고 할까요? 한 30여 명에게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 거죠.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네, 깡패들이 와서 너가 그렇게 싸움 잘해 이렇게 원체 강한 이미지로 나오니까 막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다라는 생각으로 우통을 벗고 덤벼라라고 했다. 이건 뭐 거의 영화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대근 씨도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죠? 이대근 씨가 싸움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제로 막 진짜 싸움을 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 그리고 아마추어 레슬링, 아마추어 복싱, 기계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했는데 그게 액션 연기를 하는데 밑거름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아주 겸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대근 씨 하면 이런 굉장히 남성다운 이렇게 하시니까 왠지 술도 많이 드시지 않을까? 술 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 오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로 맥주 이 500잔 있잖아요. 네. 요거 3분의 2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되는 그 그런 체질이야. 네, 체질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아주 더운 날 맥주 아주 시원한 맥주를 깔깔깔깔 한 잔을 다 마시는 게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술을 잘 못 하신다고 합니다. 뭔가 상상으로는 액션 연기하고 그렇죠. 하면서 맞아요. 옆에 다 흐르고. 아니네요. 아니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쫙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네. 그럼 얼굴로 라면 끓여. 너무 빨개졌어.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들어보니까 한 번도 대역을 안 쓰셨대요. 네, 맞아요. 이 이대근 씨는 영화에서 한 번도 대역을 쓰지 않은 배우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이제 커다란 유리를 이렇게 맨몸으로 깨는 씬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자주 흔하게 했던 야. 액션이었다고 합니다. 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에 대역이 없었다. 그래서 코 부러지는 것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동맥이 끊어진 적도 있고 맥주병 파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다라면서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저렇게 위험하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이대근 씨가 지금까지 가장 위험했었던 촬영으로 꼽은 이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보트 위 액션 씬이었다고 해요. 이 보트 위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고 격파를 하고 그리고 바다에 딱 뛰어들면 이 보트가 뻥 하고 폭발을 하는 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폭발이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수중에 있던 바다로 먼저 빠져 있었던 이대근 씨가 폭발이 터진 뒤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이 수면의 이 충격이 너무 컸었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요, 이대근 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당황을 해서 주변을 막 살폈더니 이 터진 보트 파편 사이에 이대근 씨가 둥둥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배 위로 구조를 받아서 정말 간신히 이 배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이
주변의 상황이요. 이 폭발의 진동, 이 충격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이야. 흰 배만 이렇게 딱 떠서 네. 둥둥둥둥 떠 떠올랐어요. 있었을 정도. 어머.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액션 스타로 불렸던 이대근 씨잖아요. 그러면 그 액션 스타로 불리운 그 시절이 최고의 전성기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그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대근 씨가 액션 영화를 찍을 때 너무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매일 아침 했었던 기도가 있대요. 아, 이 작품이 끝난 뒤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작품이 중간에 만약에 주연 배우나 이 배우가 죽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다친다면 만약에 하늘을 가야 된다면 작품이 끝난 뒤에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기할 때는 강철 같은 액션 배우지만 또 집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라고요. 네, 이 이대근 씨는 생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이랑 골수까지 짜내서 내 모든 것을 주는 거다라고 배웠다고 해요. 그렇게 배운 사랑을 자식들에게 이제 나눠주고자 노력한다는 이대근 씨는 2007년 한 인터뷰를 통해서 큰딸은 약학박사 학위를 딴 뒤에 FDA 고위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은 딸은 의대 약대를 거쳐서 아이고, 그렇군요. 박사를 딴 뒤에 또 FDA에 있다고 해요. 막내 딸은 교사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제 딸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예, 이대근 씨까지 나눠봤습니다. 연예계 강철부대 특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낙농요구협회가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 속에 계속된 사료가 폭등 및 쿼터 삭감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 목장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고 지난해 하절기부터 우유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국내 원유 생산량 급감 및 농가 폐업 증가를 초래해 국내 낙농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국 낙농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나뷰 거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니 오늘은 차 시동 걸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 7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요. 네. 추워요. 오늘도 날씨 굉장히 춥고요. 추위 속에 대기 건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시고요. 또 옷차림은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